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 집안의 막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하디흔한 유산 상속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흔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저희 형님들이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며 빌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자, 시계를 딱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무제를 지낸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직 상복도 채 벗지 않은 상태였는데 큰형님이 헛기침을 하며 거실 분위기를 잡더군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셔서 의사 결정이 힘든 상태라 사실상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봐라. 아버지 가시는 길은 잘 배웅해드렸고 이제 남은 문제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 큰형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둘째 형님도 묘하게 긴장한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키더군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 신도시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경기도 외곽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임야 3,000평.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당시 부동산 광풍이 불어오가가 20억을 넘나들었고 신도시 상가는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알짜 100이었습니다. 반면에 임야는 말만 경기도지 사실상 강원도나 다름없는 산골짜기였습니다.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맹지에 나무만 무성한 그야말로 똥땅이었죠. 큰형님이 서류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장남으로서 제사도 모셔야 하고 집안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니까 마포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다. 너희도 불만 없지? 말이 좋아 질문이지 이미 통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옆에서 아유 그럼요. 아주버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하죠 라며 바람을 잡더군요. 그러자 둘째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치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파트는 형님이 가져가세요. 대신 저는 사업 자금 융통도 좀 필요하고 하니 신도시 상가 건물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게 시세로 따지면 아파트보다는 좀 낮아도 제가 관리 잘해서 불려볼게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가장 맛있는 고기 2점을 홀라당 집어삼킨 꼴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님들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서 다 정해버리면 저는 뭐 투명 인간입니까? 제 말에 큰형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찢찼습니다. 야 막내야, 너는 아직 젊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보태드린 게 뭐 있냐? 나랑 둘째는 아버지 사업하실 때 돕기도 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어. 너는 맨날 지방 내려가 산다고 얼굴도 자주 안 비쳤으면서 이럴 때만 권리 주장할래? 기가 막혔습니다. 지방에 내려간 게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 사업 돕다가 빚 보증 잘못 서서 제 신용등급 바닥 찍고 도망치듯 내려가서 공장 다니며 빚 갚은 게 저입니다. 심지어 형님들이 서울에서 바쁘다고 핑계댈 때 주말마다 올라와서 아버지 병수 발들고 어머니 요양병원 모셔다 드린 것도 저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버지 병원비 마지막 1년 동안 제가 거의 다 냈습니다. 형님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둘째 형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누가 도련님 목 안 챙겨준대요? 저기 남은 땅 있잖아요. 임야 3,000평. 저것도 평수가 넓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련님은 욕심이 없어서 산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둘째 형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저기 산 저거 너 가져라. 3,000평이면 운동장 몇 개 넓이야. 공기 좋고 물 맑고 얼마나 좋냐? 나중에 저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주말 농장이라도 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30년 전에 지인에게 사기당해서 강제로 떠안은 땅이었습니다. 바위가 많아 개발도 안 되고 팔려고 내놔도 10년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애물단지였죠.
매년 재산세만 나가고 관리도 안 되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자산이었습니다. 형님, 저거 팔리지도 않는 땅인 거 아시잖아요. 공시지가 합쳐봤자 1억도 안 돼요. 형님들이 가져가는 건 수십억인데 저보고 이걸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까? 제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자 큰형님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싫으면 관둬라. 법대로 해? 법정 상속분대로 쪼개면 우리도 그동안 아버지 부양한 기업은 청구할 거다. 그리고 내가 썼던 학비랑 예전에 사고 쳐서 합의금 물어준 것까지 싹 다 계산해 볼까? 그러면 너 그 산도 못 가져가. 그냥 형들이 선심 쓸 때 받아. 맞아, 도련님. 가족끼리 법원 가고 그러면 남들이 흉봐요. 그냥 좋게 좋게 가요. 우리가 나중에 도련님 힘들면 도와줄게. 응? 형수님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형님들의 위압적인 태도. 그 좁은 거실에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여기서 더 싸워봤자 저만 폐류나 취급받고 끝날 게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치고 온 듯 논리가 정연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산 가질게요. 대신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각서? 무슨 각서? 나중에 그 산이 어떻게 되든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그리고 형님들이 가져간 재산에 대해서도 저한테 일절 손 벌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깔끔하게 끝내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서로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저 똥땅이 어떻게 된다고 각서까지 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하하, 야 걱정도 팔자다. 그래 써줄게. 그 산에서 금이 나오든 석유가 나오든 우린 절대 배 안 아파할 테니까 너 다 가져라. 그리고 우리? 야, 마포 아파트랑 상가 건물이 있는데 너한테 손을 왜 벌리냐? 거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10분 만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형님들은 마치 알던 일을 뺀 것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등기 권리증을 챙겨 떠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 땅이 못난 아비 같아서 미안하다며 보여주셨던 누런 지적도 하나만 덩그러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이 땅이 나한테 복덩이가 될지 아니면 평생의 짐이 될지. 그리고 형님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님들이 비웃으며 던져준 이 쓰레기. 땅 아래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부 샴페인 터뜨린 형님들, 잡초 뽑는 막내. 제목 벤츠 뽑고 골프 치러 다니던 형님들, 1년 만에 곡소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속 등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비용 아끼겠다고 직접 서류 떼서 군청 왔다 갔다 하며 그 똥땅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받아드니 참 허무하더군요. 취득세랑 등록세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더 쪼그라들었고 제 손에 남은 건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안 찍히는 산비탈 뿐이었습니다. 주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내 땅이라니까 애착이라도 가져보려고요.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30분을 걸어 올라갔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름드리나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온통 침넝쿨이랑 잡목들이 뒤엉켜서 사람 발 디딜 틈도 없더군요. 아?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걸 어디다 써요?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지나가던 등산객 아저씨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여긴 뭐 멧돼지 나오게 생겼네. 땅 주인이 관리를 하나도 안 하나 봐? 네, 그 주인이 접니다, 아저씨. 반면 형님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티였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은 아주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마음도 허전해서 하나 뽑았다. 역시 승차감이 다르네. 어머 여보, 너무 멋지다. 이번 주말에 이걸로 라운딩 가요. 형님 축하드려요. 저도 상가 리모델링 견적 냈습니다. 1층에 스타벅스 입점 문의 들어왔어요. 이제 월세만 500은 거뜬할 듯. 우리 신랑 능력쟁이 막내 도련님은 뭐하세요? 산에서 산삼이라도 캐셨나? 키읔키읔. 저는 그냥 조용히 읽은 표시만 남기고 카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실패한 인생 혹은 안쓰러운 막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거품도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뉴스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느니 영끌 쪽들이 비명을 지른다느니 하는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정확히 형님들을 덮쳤습니다. 먼저 곡소리가 난 건 큰형님이었습니다. 20억 간다던 마포 아파트가 15억, 13억. 속절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큰형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풀풀로 땡겨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였죠.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멋지던 벤츠 S클래스는 반년도 안 돼서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둘째 형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던 1층 상가는 거짓말처럼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도 장사 안 된다며 월세를 깎아달라 아우성치거나 아예 보증금 까먹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공실지옥. 신도시 상가들이 텅텅 비어가는데 대출 이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술에 잔뜩 취한 둘째 형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막내냐? 네 형님.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야, 너 요즘 뭐하고 사냐? 형이 죽게 생겼는데 전화 한 통 없냐? 넌 에라이 매정한 놈아. 기가 찼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대뜸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원망이라니. 형님, 저는 지방에서 야근하느라 바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야, 혹시 돈 좀 있냐? 한 5천만. 아니 3천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다음 달에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이자 쳐서 줄게. 응? 형님, 저 월급쟁이인 거 아시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상가 건물주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이 새끼가. 야, 형이 힘들다잖아. 너 그 산 있잖아, 산. 그거 팔아. 헐값에라도 내놓으면 누가 사겠지. 그거 팔아서 형 좀 도와달라고.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잊으셨어요? 그거 쓰레기 땅이라면서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각서 쓰셨잖아요. 서로 재산에 관여 안 하기로. 각서가 대수냐?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너 진짜 이럴래?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큰형님한테서도 문자가 왔더군요. 막내야, 형이다. 내 형수가 좀 아픈데 병원비가 급하다. 혹시 대출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형수가 아픈 게 아니라 주식 계좌가 아픈 거겠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던 형님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 고소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귀한 재산을 저렇게 허무하게 날려먹나 싶어서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형님들의 독촉과 협박 문자가 뜸해질 즈음 저는 오랜만에 머리도 식힐 겸 제 소유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로 뒤덮인 산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걸 진짜 팔아서 빚이라도 갚아주고 인연을 끊을까. 마음이 약해지던 찰나였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못 보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땅 경계선 쪽에 웬 빨간 깃발들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등산객 복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무언가를 열심히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내 땅에 허락도 없이?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사유지예요. 제 고함 소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중 소장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헬멧을 고쳤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인이신가요? 저희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만. 군청이요? 군청에서 남의 땅에 말도 없이 깃발은 왜 꽂습니까? 남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통지 못 받으셨습니까? 일대가 이번에.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도면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도면 위에는 굵은 빨간 실선이 재산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선 보이시죠?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광역 교통망 예비 타당성 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손가락이 재산 바로 아래 맹지라고 불리던 그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출구가 선생님 땅 쪽으로 나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GTX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도 아닌 국가광역철도망? 게다가 역 출구가 내 땅이라고? 아직 발표 전이라 급비사항입니다. 땅 주인분들께는 다음 달쯤 공문이 갈 텐데. 선생님, 이거 절대 미리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투기꾼들 몰리면 사업 엎어질 수도 있어요. 남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형님들이 침 뱉고 버린 이 쓰레기 땅. 이 땅이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알을 깨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큰형.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더군요. 이 형 냄새를 맡은 걸까요? 아니면 또 돈 달라고 징징거리려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형의 목소리는 이전의 비굴함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야, 막내야. 너 어디냐? 당장 서울로 좀 올라와야겠다. 왜요? 또 돈 빌려달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말이다. 그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다시 작성해야 한다더라. 너 그 산 등기 권리증 가지고 빨리 와라. 이 인간들이. 설마? 서울로 올라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쓰레기 땅이라며 제게 떠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유언장에 착오가 있었다니요. 게다가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제 땅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들은 직후였으니까요. 형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확신할 순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쎄한 기운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큰형님 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사뭇 비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을 저녁상은 온데간데없고 배달시킨 족발, 대짜 하나와 소주병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큰형님, 작은형님, 그리고 형수님들까지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앉아라. 큰형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 유언장에 착오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사 끼고 공증까지 다 마친 거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형님이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야, 그때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셨어. 우리가 병원 기록 다 떼봤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치매라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랑 바둑 두시면서 혼수까지 두시던 분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치매 노인으로 만드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치매셔서 그 산을 저한테 잘못 주셨다는 겁니까? 큰형님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잘못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우리 집안 선산으로 쓰려고 했던 땅이란다. 장남인 내가 관리해야 맞는 거지. 너한테 가면 나중에 재산은 누가 지내고 묘소 관리는 누가 하냐. 내가 지방 사는데 관리나 제대로 되겠어? 맞아요, 도련님. 아주버님이 요즘 조상님 꿈을 자주 꾸신대요.
땅을 다시 합쳐서 집안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고 하시더라고요. 큰형수님의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상님 정기요? 벤츠 타고 다니며 골프 칠 때는 조상님 생각 안 나시던가요? 그래서 저보고 그 땅을 형님 명의로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야. 우리도 양심이 있지. 큰형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액정에는 5천만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내가 낸 취등록세랑 그동안 관리비, 거기다 위로금까지 쳐서 5천 주마. 그 똥땅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쳐주는 거야. 이거 받고 등기 넘겨라. 그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개발 소식은 모르는구나. 아니면 알더라도 정확한 규모는 모르고 있구나. 만약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알았다면 고작 5천만 원을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그 근처에 도로가 난다더라 정도의 뜬 소문을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혹시나 땅값이 오를까 봐 미리 선수 치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뜸을 들였습니다. 형님, 근데 요즘 그쪽 땅값이 좀 들썩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 질문에 둘째 형님이 움찔하며 큰형님 눈치를 봤습니다. 큰형님은 과장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소문은 무슨 소문? 거기는 멧돼지도 살기 싫어서 도망가는 땅이야. 형이 너 생각해서 그 골치 아픈 거 떠안겠다는 건데 넌 형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냥 사이네. 형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머리 아픈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할래?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생각해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탐욕의 이빨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생각은 무슨 생각? 오늘 해결하고 가. 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진짜 소송 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걸고 아버지 치매 진단서 법원에 제출하면 너 그 땅 뺏기는 건 시간 문제야. 그때는 5천만 원도 국물도 없어. 둘째 형님이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먹고 꼬리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머니 속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개발 계획도의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들 정 그러시다면 법대로 하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각서 잊지 않으셨죠? 그 땅에서 금이 나오든 석유가 나오든 상관 안 하겠다던 그 각서요. 제가 그거 코팅해서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자식이 진짜. 야, 너 거기 안 서.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형님들의 욕설을 뒤로하고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까 낮에 만났던 측량 기사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본청 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역사 출입구뿐만 아니라 선생님 땅 일부가 상업지구 용도 변경 예정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핸드폰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업지구, 용도 변경? 이건 단순히 땅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평당 몇만 원짜리 임야가 평당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제시한 5천만 원? 그건 껌값, 아니 껌종이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100미러로 멀어지는 형님의 아파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를 그냥 보낸 걸 평생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진짜 쇼는 시작이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형님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바닥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제 회사로 들이닥친 불청객들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바닥을 제 직장 로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해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는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로비에 형님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막무가내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부리셔서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회사까지 찾아올 줄이야.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야, 내 동생 나오라 그래. 아픈 아버지 속여서 재산 빼돌린 도둑놈 나오라고. 로비 한복판에서 큰형님이 삿대질하며 소리치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그 옆에서 지나가는 직원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 우리 막내가 아버지가 치매 걸리신 틈을 타서 알짜 배기 땅을 자기 명의로 홀라당 넘겼지 뭡니까?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경비원들이 말리고 있었지만 이미 로비는 구경 나온 직원들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보다 창피함이 먼저 앞서더군요. 형님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요. 제가 다가가자 큰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냐, 잘 왔다. 너 어제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무시했지? 내가 너 회사 못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당장 그 땅 내놓겠다고 각섰어. 이거 안 놓으세요? 경비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그제야 큰형님이 멱살을 풀고는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경찰? 불을 테면 불러라. 우린 법대로 하러 왔다. 자, 봐라. 이게 뭔지 아냐?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들었습니다. 가장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옆에 있던 양복 입은 남자, 형님들이 대동한 변호사인 듯한 사람이 거만하게 안경을 추어 올리며 나섰습니다. 현재 부친의 유언장 작성 당시 인지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임야의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땅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땅은 제 마음대로 팔 수도 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둘째 형님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들었냐? 너 그 땅 못 팔아. 개발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물고 늘어지면 넌 한 푼도 못 건져.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5천 받고 넘겨. 소송 비용으로 돈 날리고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 과장이 재산을 빼돌렸대? 아버지가 치매셨는데 그랬다며?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흥분해서 주먹이라도 휘두르면 정말로 지는 거였습니다. 나가세요. 법원에서 봅시다. 이 자식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내? 그래, 해보자 이거지? 야, 가자. 앞으로 회사 게시판이고 뭐고 도배를 해줄 테니까. 형님들은 씩씩거리며 나갔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쏟아지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만났던 측량 기사님이 소개해준 토지 보상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이 주고 간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 상속 당시 받았던 각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한참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형들이 아버지 병원 기록까지 조작한 것 같습니다.
치매라니요? 멀쩡하셨는데. 그런데 침묵을 지키던 변호사님이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쳐다보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형님들이 참 급하셨나 봅니다. 네? 그게 무슨... 이 소장을 보세요. 아버님이 중증 치매여서 사리 분별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야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억지죠. 그런데 이게 형님들에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아니, 자충수를 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셨네요. 변호사님은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3년 전 형님들이 상속 재산을 가져갈 때 작성했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형님들이 가져간 아파트와 상가 건물,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 형식으로 명예 변경된 게 일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 받으셨고요. 네, 아파트 반절 지분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미리 증여 받으셨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변호사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만약 형님들 주장대로 아버님이 그때 중증 치매셨다면 형님들이 받아간 그 증여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니까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가져오신 각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문구. 이거랑 결합하면 형님들은 지금... 변호사님은 펜을 돌리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땅을 뺏으려다가 자기들이 가진 아파트랑 상가까지 전부 다 토해내야 할 상황을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이거 역관광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의 수모, 1년 동안의 무시와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냥 이기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밟아주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탁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침 다음 주가 첫 조정 기일이네요. 거기서 형님들 표정이 어떨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형님들이 던진 가처분 신청서, 그게 형님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님들과 형수님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더군요.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킥킥대는데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들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오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큰형님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피신청 인정은 부친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틈을 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위장된 임야를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당시 부친의 병원 기록을 볼 때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했으므로 상속 협의는 무효입니다. 말인즉슨 아버지가 노망나서 저한테 땅을 줬으니 다시 내놓으라는 거였죠. 큰형님이 거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는 그저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막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땅을 내놓으면 가족으로서 용서할 의향도 있습니다. 용서요? 형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제가 피식 웃자 둘째 형수님이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 도련님, 웃음이 나와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 침묵을 지키던 제 변호사님이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신청인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 당시 아버님은 중증 치매 상태여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게 핵심이지요. 큰형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똥오줌도 못 가리시던 분이 무슨 땅을 줍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순간 형님들의 표정이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순순히 인정하니 당황한 거죠. 조정위원도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지금 아버님의 치매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럼 상속 무효가 될 텐데요. 제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네, 무효로 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큰형님 명의로 이전된 마포 아파트 지분 50% 그리고 둘째 형님 명의로 넘어간 상가, 건물 증여 등기, 이것들도 전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더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정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신청인들 주장대로라면 아버님은 그때 이미 중증 치매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형님들이 받아 가신 아파트와 상가 증여 계약도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되니까요. 무슨 소리야 그게. 둘째 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이 무효가 되면 모든 재산은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즉, 큰형님은 마포 아파트 다시 토해내셔야 하고 둘째 형님은 상가 건물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큰형님은 아파트를 담보로 풀대출을 받으셨고 둘째 형님은 상가 보증금을 빼서 쓰셨더군요.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두 분이 뱉어내셔야 할 돈이 대략 30억 원 정도 되겠네요.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될 거고요. 형님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입술로 큰형님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버지가 정신이 좀 있으셨고, 이보세요. 방금까지는 중증 치매라면서요. 필요할 때만 치매고 불리할 때는 멀쩡합니까? 법원이 장난입니까? 제 호통에 형수님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형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 목이 정확하게 걸려든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형님들이 그렇게 탐내시는 그 산말입니다. 제가 품에서 국토부에서 날아온 공문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거기 멧돼지나 나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멧돼지 대신에 GTX 환승센터랑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네요. 형님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보상금 통지서 가안이 나왔는데 어디 보자. 저는 일부러 종이를 천천히 넘기며 뜸을 들였습니다. 침 넘어가 꼴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토지 보상금의 상업지구 편입에 따른 영업권 보상까지 합치니까 대략 150억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150억. 큰형님이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둘째 형님은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에 뺏으려던 땅이 150억 원짜리 로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형님들이 소송 거는 바람에, 그리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법대로 다시 나눠야 할 판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무효가 되면 150억도 이랜, 형님들이 토해낼 30억 빚도 이랜이 될까요? 제 변호사님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죠. 우리 의뢰인께서는 3년 전 작성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와 포기 각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각서에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상속받은 지분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즉, 형님들은 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각서 위반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하신 겁니다. 형님들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했습니다. 땅을 뺏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재산마저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을요. 게다가 1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막내야. 큰형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넘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형이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우리 소송 취하할게. 응? 없던 일로 하자. 우리 형제잖아. 피를 나눈 형제. 둘째 형님도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제발요. 우리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이거 다 뺏기면 우리 죽어요. 아수라장이 된 조정실.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야, 막내 그 새끼 거렁뱅이 돼도 우린 알 바 아니야. 각서? 그거 종이 쪼가리야. 밟아버려. 불과 며칠 전 형님들이 회사 로비에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했던 대화였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본인들의 목소리에 형님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켜고는 바닥에 엎드린 형님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늦었어요. 버스 떠났습니다. 아니 GTX가 떠났네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하시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랑 무고죄 고소까지 싹 다. 절망에 빠진 형님들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조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습니다. 이 150억이라는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형님들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줄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소송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아주 싱겁게 끝났죠. 형님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고 오히려 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형님들의 자백 아버지가 치매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그들이 가져갔던 아파트와 상가 증여를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결국 큰형님의 마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둘째 형님의 상가는 원상 복구되어 제 명의로 일부 지분이 넘어왔습니다. 막내야, 내가 미쳤었다. 한 번만 받아오. 법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형님들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연락처를 바꾸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쓰레기 땅 위에 우뚝 솟은 10층짜리 메디컬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GTX 역사가 들어서면서 제 땅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했습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현금과 상업용지로 변경된 남은 땅을 활용해 건물을 올렸거든요. 이름하여 우산빌딩. 평생 소처럼 일만 하다 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1층에는 스타벅스와 약국, 2층부터 8층까지는 병원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월세가 얼마 들어오냐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비밀이지만 한 달에 벤츠 한 대 값 정도는 들어온다고 해두죠. 똑똑 마이너스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면접 보러 오신 분들 대기 중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은 건물 관리 직원을 뽑는 날입니다. 원래는 관리소장님께 일이 많은데 이번 지원자들은 제가 꼭 직접 면접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는 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구두, 그리고 잔뜩 주눅든 어깨. 얼굴은 2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바로 저의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설마 했겠죠. 건물주 이름이 제 이름과 같아도 동명이인이길 바랐을 겁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님들. 잘 지내셨어요? 제가 회전 의자를 돌리며 웃자 큰형님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여기 건물주. 네, 접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똥땅 팔아서 건물 하나 올렸어요. 앉으세요. 면접 봐야죠. 두 사람은 차마 앉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형님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이혼당하고 고시원을 전전한다고 했고 둘째 형님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한다고 하더군요. 지원서를 보니까 건물 관리직에 지원하셨네요. 경력은? 예전에 건물 주셨으니까 관리는 잘 아시겠네요. 제가 뼈있는 농담을 던지자 둘째 형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야. 아니 회장님, 우리 좀 살려주라. 갈 데가 없어.
나이 먹었다고 써주는 데도 없고 우리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큰형님도 따라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라.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2년 전 저를 페류나로 몰며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채용하죠. 정말이냐? 고맙다 막내야. 아니 회장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형님 대우받을 생각 마세요.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최저시급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손가락으로 창밖 주차장과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큰형님은 1층부터 10층까지 화장실 청소 및 분리수거 담당입니다. 둘째 형님은 주차 관리 및 주차장 청소 담당이고요. 제일 힘든 보직이라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는데 형님들은 관리 잘하신다고 했으니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동생 건물에서 그것도 가장 험한 일을 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겠죠. 왜요? 싫으세요? 싫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밖에는 지원자들 줄 섰으니까요. 아니다. 할게. 하게만 해줘. 나도 할게. 주차 관리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인데 건물 내에서 제가 동생이라는 사실 티 내지 마세요. 갑질하거나 직원들한테 텃세 부리다 걸리면 그 즉시 해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다. 명심할게. 계약서를 챙겨 나가려던 형님들이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큰형님이 뒤를 돌아보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은?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건물 옥상에 아버지 사당 작게 만들어 모셨습니다. 두 분은 명절에 오셔서 절이나 올리고 가세요. 물론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은 큰형님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떼약볕 아래서 들어오는 차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형님들은 탐욕을 심었기에 파멸을 거두었고 저는 인내를 심었기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땅을 매일 닦고 쓸며 평생을 속죄해야 할 겁니다.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야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대박이라는 행운보다 가족이라는 평범한 행복이 먼저 깃들기를 바랍니다. 물론 150억 대박이 터진다면 더 좋겠지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